자, 이번 강의는 저항의 연결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저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콘덴서 강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콘덴서도 직렬과 병렬 연결이 있죠. 근데 저항은 반대입니다.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그 저항 값은 커집니다. 하지만 콘덴서에서는 직렬 연결하면 반대죠. 합성 정전 용량은 작아진다. 반대의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우리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R1 저항, R2 저항, R3 저항을 이렇게 이게 직렬이죠. 이렇게 일렬로 연결하게 되면 합성 정렬 용량은 이 저항 3개를 더한 것과 같은 저항값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무슨 뭐 법칙이나 공식 나오면 또 머리 아파하시죠. 키르히호프라는 사람이 어떤 전류 법칙과 전하 법칙을 만들어냈는데 직렬 연결에 저항의 직렬 연결에서는 각 저항에서의 전압강과 합은 공급되는 전압과 같다 하는 키르히호프가 전하 법칙을 만든 거죠. 그 직렬 회로에서는 이런 규칙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직렬 회로에서 전기를 흘리면은 전류는 항상 일정하다 하는 것이 직렬 연결에서의 특성입니다.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저항을 직렬 연결했을 때는 각 저항을 다 더한 것이 합성 저항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더 뭐 나중에 회로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은 키르호프의 직렬에서는 전압 법칙이 성립된다. 그런 부분을 조금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직렬 연결이죠. 직렬 연결은 커진다 그랬죠. 저항이. 자, 저항을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병렬 연결은 뭐냐면 전에 컨덴서 할 때도 병렬 연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이렇게 한쪽은 한쪽대로 묶어주고 이렇게 묶어진 양단에다가 전압을 거는 거죠. 이렇게 그걸 병렬 연결이라고 하죠. 병렬 연결은 뭐냐면은 저항을 병렬 연결하면은 각각의 저항의 한계보다 저항값이 작아지는 것이 특성입니다. 자꾸 왜 이 연결법을 공부를 자꾸 하냐고요? 우리가 같은 규격의 저항이 없을 때, 비상시에, 또는 비상시가 아니래도, 뭐 어떤 뭐 실험을 할 때라든가 때, 그걸 같은 저항값을 하나 만들어주기 위해서, 회로에서는 100ohm짜리가 필요한데, 내가 갖고 있는 게 15ohm 밖에 없다. 그럼 15ohm 10개를 직렬 연결하면 100ohm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비상시나, 내가 갖고 있는 규격이 없을 때, 우리가 쓰기 위해서, 이런 합성 저항을 구하는 공식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저항의 병렬 연결에서는 뭐냐?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이 통하는 거죠. 즉 이미 한 접속점 이 노드를 통해서 유입되는 전류는 이쪽으로 유출되는 전류의 총합과 같다 하는 것이 키르호프가 발견한 전류 법칙입니다. 그래서 뭐 공식은 이렇게 되죠. 뭐 RT는 R1 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공식이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외울 필요는 없는 거고 우리가 이 저항을 연결할 때 병렬 연결은 어떻게 연결한다. 병렬 연결하게 되면 그 연결한 한 개의 이 저항 소자보다 저항값이 작아진다. 요런 논리만은 좀 알고 있으면 되죠. 여러분들이 이 저항값이 이렇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뭐 다기능 테스트라든가 아니면 멀티 테스터기 저항 모드에 놓고 저항을 체크하면 저항 용량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몰드 저항이다 색디 저항 같으면은 3개의 색디 저항을 연결했는데 각각의 저항 값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뭐 그거를 계산해서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한번 또 이 값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죠. 자, 저항의 직렬 병결 사례. 지금 말로 해서는 모르니까 한번 실험을 했어요, 제가. 직렬 연결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 줄다리기 할 때 사람이 일렬로 쭉 서서 잡죠? 쭉 서서 뭐 허리를 잡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일렬로 이렇게 연결한 거죠, 배열을. 이것이 이제 직렬 연결입니다. 이렇게 쭉 연결. 쭉 연결해서 이렇게 10kΩ 3개를 갖다가 한번 직렬 연결을 해봤어요. 그러면 뭐 공식으로 나오죠. RT는 그죠? R1분의 R2분의 R3니까 각각의 정을 더한 값이다. 그러면은 여기 공식처럼 30kg가 나오겠죠.
진짜 이게 30kg가 나오냐 하고 다기능 테스터로 재보니까 30.6kg가 나왔습니다. 네, 맞죠? 거의?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저항의 맨 끝이 오차라고 그랬는데 우리 오차는 생각하지 말자 그랬죠. 뭐 플러스 마이너스 5% 공차라고 얘기하는데 그거까지 생각하면 머리 아프니까 이거 나오면 거의 뭐 근사체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장비 또는 어떤 지그 또 내는 측정기에다가 우리가 측정을 해서 저항값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저항을 병렬 연결하면 뭐 어떻게 된다 그랬죠? 직렬 연결하면 저항값이 증가하고 병렬 연결하면 저항값이 감소한다. 그러면 콘덴서는 반대다. 이렇게 항상 머릿속에 좀 이렇게 애우고 있는 게 좋겠죠. 10kΩ 3개를 마치 이 합성저항을 구하기 위해서 연결해 봤어요. 병렬 연결은 뭐냐니까 이 같은 쪽의 방향은 한꺼번에 묶는 거고 이쪽은 이쪽대로 이렇게 묶는 것이 우리가 병렬 연결이다. 아까 그림에서도 보여줬다시피 이 합성저항 공식은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재봤더니 3285ohm이 나왔어요. 3285ohm. 3285ohm이라는 것은 우리가 1kg가 1000ohm이라고 그랬죠. 그럼 1000 세 자리 앞에 소수점을 찍으면은 3.285kg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 공식에 대입해 보면은 10분의 1 플러스 10분의 1 플러스 10분의 1분의 1이니까 결과적으로 1분의 10분의 3분의 1이니까 이건 이제 번분수라고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죠. 번분수 형태를 취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여기 3이라는 게 밑으로 내려오고 위가 10이 올라가죠. 3분의 10이 된다면 3.33kg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한 개의 저항값보다 작아지는 것이 병렬 연결의 특성이다. 그래서 뭐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은 저항값이 감소되고 증가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다면 뭐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이런 측정기로다가 우리가 보통 측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뭐 과연 이렇게 뭐 병렬이나 직렬 연결해서 뭐 써야 될 일이 있을까요? 하지만 비상시에 써야 될 일이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콘덴서 용량이 없을 때 물론 나중에 이제 해서 수리를 하지만은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용량이 없을 때 직병렬 연결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잘 이것이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가 그런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한번 써보는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간혹은. 자, 저항의 양부 측정 장비나 양부 판별법을 우리가 하기 전에 저항 양부 판별을 할 수 있는 측정 장비는 무엇이 있느냐. 사실은 저항 같은 경우는요, 이 테스터 하나만 있으면 돼요. 멀티 테스터기라고 그러죠. 저항 값을 잴 수도 있고 다이오드 값을 잴 수도 있고 또 전압 값도 잴 수 있고 전류 값도 잴 수 있고 뭐 약간의 뭐 고가의 제품들은 이렇게 트랜지스터 같은 핀맵을 체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더 고가는 이렇게 콘덴서 정연 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그 단자가 또 여 밑에 있습니다. 또 더 좋은 것은 온도 측정을 할 수 있는 그 온도 센서가 달린 그런 부분들이 또 이 부분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을 두 개를 연결해서 예를 들어 서미썰 테스트 한다 그러면 이 온도가 진짜 이 값이 올라가는 건가 테스트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뭐 테스터 멀티 테스터를 장만한다 그러면은 뭐 고가의 제품을 장만하는 것도 괜찮겠죠. 근데 가격들이 좀 상당히 비싸죠. 예. 그래서 저도 그냥 보편타당한 우리들이 그냥 보통 쓰는 그런 테스터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리맨들이 자주 이제 요즘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다기능 테스터인데 이거는 이제 그 인터넷 뒤지면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켓 컨버터도 있고 이런 리드선도 있고 그래서 뭐 실장 상태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핀을 걸어서 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쓰기가 좀 편리해요. 특히 정전 용량 측정이라든가 저항값 측정이라든가 또 TR 다이오드 아니면 또 쇼트키 다이오드 FET 이런 부분들의 어떤 핀맵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그 다기능 테스터를 좀 많이 쓰죠. 지금 많이 쓰고 있는 편이죠. 그래서 뭐 가격도 뭐 비싸진 않습니다. 제가 갖춰야 할 장비 1강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장비입니다. 이게. 그리고 뭐 좀 더 정밀 측정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LCL 메타나 스마트 트위저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그 인덕터 값도 잴 수 있는 그런 고가의 장비들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스마트 트위저를 하나 갖고 있는데 불행히도 L값
즉 인덕턴스 값을 잴 수는 없습니다. 코일의 인덕턴스 값을 잴 수 없는 기능이 빠져 있죠. 뭐 싸구려다 보니까 뭐 그런 그 기능들은 좀 빠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항을 측정할 때는 우리 수리맨들이 그냥 뭐 테스터나든가 아니면 다기능 테스트 하나 정도면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더 이상 장비보다는. 근데 향후에 뭐 정밀하게 뭘 좀 체크를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요런 것도 구매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저항의 불량 유형 및 양부 판별법인데요. 저항 불량은 어떤 것이냐 보면 이제 앞전 강의에 말씀드렸지만은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 즉 전개 흐름을 방해하면서 전류의 크기 요소를 제한하는 요소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항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수리가 들어왔는데 저항을 끼워야 되는데 보니까 잘 몰라서 그 저항을 1W짜리 저항을 끼워야 되는데 뭐 4분의 1W짜리 저항을 만약에 거기다가 껴서 수리를 했다. 이 전원을 인가했더니 그건 당연히 타겠죠. 저항은 전기를 소모하는 물체다. 전력을 소비하는 물체다. 그래서 저항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저항값하고 전격 전력.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저항을 보면 이렇게 전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소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 색디 저항 같은 경우는 이게 여기 파져서 이렇게 탄 것도 아니고 뭐 파괴된 이런 그 크랙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칩 저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런 불량들이 많아요. 뭐 크랙이 생긴다든가 냉납, 이 소자하고 기판의 이런 부분이 붙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회로가 떨어져 있는 거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회로가 붙어야 동작이 되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회로에서 이상 작동이 되겠죠. 이런 냉납. 그 다음에 이 칩저항 같은 경우는 납땜할 때 인등이나 붙일 때 잘못하면 이게 뒤집어져 버려요. 이렇게 뒤집힘. 그 다음에 초보자들이 이제 그 솔더링 하게 되면 이 관압, 그래서 이 혹같이 이렇게 크게 물론 동작이 되면 다행인데 이게 옆에까지 회로를 붙는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관압. 그 다음에 인두의 솔더링이 미숙하면 이렇게 들뜸 현상 생기죠. 위에 이제 그림에서 아주 무지하게 많이 뜬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살짝 떠버려서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 위치 치우침. 요게 지금 이 그림에서는 크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칩저항들은 굉장히 작죠. 작기 때문에 솔더링 할 때 이 납을 묻혀서 하다 이렇게 놓으면 또 열풍이 하다 보면 이렇게 납 쪽이 이렇게 흐르면서 밀려서 위치가 이렇게 치우치는 경우. 그래서 요게 다른 회로에 이렇게 붙어서 쇼트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치 틀어짐. 이게 다 솔더링 기술의 미약으로 오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게 붙일 때 그러니까 핀셋으로 잘 잡든가, 정 내가 이것이 붙이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칩본드라고 얘기했죠. 칩본드를 하나 살짝 요 가운데다가 이 붙이기 전에 요 가운데다 하나 한 방울 떨어뜨려서 딱 고정을 시켜놓고 납땜하면 좋겠죠. 칩본드는 이제 보통 대량으로 생산하는 양산 체제의 그 공장에서는 그 자동화 기기들이 SMD 타입의 부품을 쓸 때 이런 기판에다가 칩본드를 한번 흘려놓고 찍어놓고 부품을 얹는 개념이죠. 지나가다가 흔들리면은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크죠. 이렇게 그래서 칩본드를 쓰는데, 정 내가 이게 붙이기가 아주 정말 난해하다 그런 사람들은 칩본드를 조금 묻혀서 거기다가 칩저항을 고정시켜 놓고 납땜을 하면 되겠죠. 그것도 방법인데 하다 보면 번거로워서 못합니다. 근데 이제 초보 입문하시는 분들은 또 한번 칩본드도 칩본드가 이러는 거구나, 그래서 쓰는 거구나 하고 경험을 해봐도 그것도 괜찮은 것 같죠. 자, 그럼 저항의 양부 판별은 어떻게 하느냐. 디지털 테스터기가 가격이 비싸고 이럴 때는 아날로그다가 RX1 모드, RX10 모드, 뭐 RX100 모드 이렇게 해갖고 나온 지침이 움직인 데다가 곱하기 10,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머릿속으로 했죠.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근데 디지털 기기들이 많이 측정 장비가 나옴으로써 우리가 수리맨들이 많이 편해졌죠. 왜냐면 이렇게 이 값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액정에 읽으면 됩니다. 근데 저항은 특별히 양부 판별할 때 상당히 뭐 이렇게 난이도가 있는 게 아니라 쉬워요. 예를 들어서 1kΩ을 우리가 다기능 테스터나 멀티 테스터기로 이렇게 쟀을 때 나온 지침을, 즉 물론 멀티 테스터기는 이 저항 모드 저항 레인지로 설정을 하고 나서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겠죠.
한 다음에 리드 양쪽 봉을 대면은 나와요, 값이. 그럼 머릿속에 요거는 우리가 계산하라 그랬죠. 색디정. 갈발준호 초파보인. 그죠? 검 갈발준호 초파보인 이렇게 해서 0부터 9까지. 그거를 이렇게 계산해서 했을 때 나온 값이 지금 여기서 보니까 0.9999kΩ이 나왔어요. 1kg가. 거의 근사치죠? 예. 그래서 이건 양품이다. 다기능 테스터로 재보니까 995.7옴이 나왔어요. 여기서 킬로옴으로 아주 친절하게 나오는데 이런 장비들은 이제 아무래도 저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단위로 나와요. 그러면 이걸 우리 이렇게 연산하면 되잖아요. 1000이니까 그죠? 킬로로 계산하면은 소수점 3개 앞에 요 1000단위 앞에 점을 찍으면은 0.9957kg다. 그러면 거의 1kg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장비마다 이제 가격 차이도 있고 뭐 제조할 때 회로의 특성도 있고 뭐 오차도 있지만은 장비가 중요한 것은 정밀도 차이로 인해서 아주 세밀하게 측정하는 장비들은 그만큼 회로가 많이 부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싸죠. 우리 TV를 한번 보죠. TV를 보면 아주 기능이 많은 것들은 좀 비싸고 기능이 빠져 있는 것들은 좀 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외국 수출할 때는 지금 국내에 있는 TV보다 기능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역수입하는 사람도 있고 직구를 사는 사람도 있는데 한국에서 있는 것처럼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뭐 인터넷 기능도 있고 막 그런 기능, 부가 기능들 있잖아요. 그런 기능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단순한 걸 좋아하나 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복잡한 거 이런 걸 좋아해서 사실 그게 집에 있어서 쓰지는 않거든요. 머리만 아파요. 쓰려고 그러면 조작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가전제품들도 보면 그래요. 그런 회로들이 많이 부과가 됐다 보니까 가격은 상승하는 거고 기능이 빠져 있다면 가격이 좀 내려가는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뜯어보면 회로들이 좀 많이 틀리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부 판별을 할 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디지털 테스트하기 하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기계의 정밀도 차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스트하기를 구매하실 때 좀 보편적인 것보다는 약간 좀 돈을 써서 조금 좋은 거를 사시면은 아무래도 좀 정밀하게 더 측정이 되겠죠. 예. 뭐 구매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 자유지만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스마트 트위저로도 한번 재봤어요. 제가 R모드에 놓고 재봤더니 얘도 역시 0.993 거의 세 가지 장비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비슷비슷하게. 그래서 장비는 물론 고가와 저가 장비의 정밀도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비슷비슷하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제가 왜 이 스마트 트위저로 잰 걸 보여드리냐면 이 칩장 같은 거 잴 때는 테스트하기 될 때는 아주 좁은 공간에 있을 때는 재기가 아주 참 난해한 게 많아요. 근데 이건 집게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잴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칩장을 한번 재봤어요. 칩장. 메인보드에 이렇게 칩장들이 많이 달려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달려 있어요. 이걸 한번 제가 재봤어요. 스마트 트위저로 472 답이 나와야죠. 이제 첫째 자리수, 둘째 자리수, 승수, 0의 개수. 그러니까 이거를 오음으로 환산하면 4,700오음이 되겠죠. 키로로 계산하면 1kg는 1000오음이니까 1000단위 앞에 점을 찍으면 4.7kg가 되겠죠. 이걸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이 규격과 측정한 값이 얼마큼 오차가 차이가 나는가 해서 불량이다 아니다 판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트위저로다가 측정을 해보니까 4.72kg라고 나왔어요. 4.7kg 넘잖아. 오차라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오차는 뭐 우리가 생각하지 말자. 이 정도 나오면 얼추 뭐 정상이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좁은 공간을 잴 때는 요 스마트 트위저라는 부분이 상당히 아주 좋아요. 저도 이제 뭐 AD 보드라든가 이런 경우 뭐 저항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경우는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적은데 그래도 이 칩저항 같은 것도 많이 소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조그맣다 보니까 냉납도 나고 그래서 이런 장비가 있으면은 이렇게 좁은 공간에 재는데 아주 유용하다. 그래서 요 장비는 이제 L 값을 측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인덕터 값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때는 뭐 고가를 사라 얘기는 요건 못하겠어. 고가가 비싸기 때문에. 이런 저가 장비 있어도 우리가 수리하는데 많이 좀 도움이 되고 편리하다. 예.
그래서 양부 측정하는 건 크게 어렵지가 않죠.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풀다운 저항과 풀업 저항에서 조금 드려야 되겠는데요. 저항이 하는 역할은 굉장히 많죠. 저항이 하는 역할은 전류와 전압 변환도 하지만 전압 분배, 그죠? 어떤 회로에서 이렇게 이 저항이 하나 있다면 여기에 어떤 회로가 있다, 여기도 어떤 회로가 있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있다 그러면 뭐 이쪽으로 여기도 얼마 나눠주고 여기도 얼마 나눠주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분압 형태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뭐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전류 제한, 그죠? 전기는 전류 흐름을 방해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압 강화를 시키는 목적으로 쓰고 있지만 풀업 풀다운 용도로 씁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회로를 하나 가지고 여기서 어떤 스위치를 달아서 온오프를 시키는, 즉 모니터의 AD 보드로 예를 들어보자 이거죠. 눌렀을 때는 그냥 이게 하드웨어가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만으로 그냥 바로 하면 이게 그냥 여기서 켜지는 방식으로 우리가 가정집에 전등 킬 때 스위치 올리면 바로 그냥 전등이 켜듯이 한 문제가 틀리는데 이 디지털 회로에서는 그렇지는 않아요. 항상 내가 켜졌다 꺼졌다는 것은 하이 신호냐 로우 신호냐, 즉 하이 신호는 5V를 보통 얘기를 하고요, 로우는 0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뭐 그냥 뭐 하드웨어로만 동작한다는 문제가 아닌데 지금 모니터 같은 건 안에 여기 MCU라는 게 있어요. MCU 이 안에 폼웨어가 들어있는데 얘가 이 신호를 주면 여기서 연산을 해요. 연산을 해서 신호가 들어왔다 그러면 연산해서 이제 나가는 방식인데, 그 소프트웨어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회로를 구성했을 때는 이 받는 센서라고 봐야 되겠죠. 보통 이제 전압을 5V면 1로 인식을 하고 1V 이하면 0으로 인식하는데, 이게 만약에 그냥 다이렉트로 어떤 저항을 풀업이나 다운 저항을 연결을 안 하면은 회로에 얘가 그냥 뭐 어떤 그라운드 했을 때는 이게 그 0V가 되지만 바로 인식하지만 어떤 5V 값을 줬을 때 우리가 풀다운 풀업 저항이 없으면은 얘가 5V를 인식을 못해서 어떤 디지털 회로가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죠. 그걸 우리가 플로팅 상태라고 그러는데 그럴 경우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VCC 단에다가 우리가 저항을 연결해 주느냐 그라운드 단에다 연결해 주느냐에 따라서 VCC 단에 연결하면 풀업 위에 달렸다 그래서, 만약에 그라운드 단에 연결했다면 풀 다운 저항입니다. 그래서 얘가 정확하게 하이 신호를 인식하기 위해서, 즉 5V를 인식하기 위해서 그렇게 회로에서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회로를 이렇게 보고 회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뭐 그런 부분이 눈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개념만 좀 잡고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풀다운과 풀업 저항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AD 보드나 무슨 가전제품에는 그냥 하드웨어로다가 컨트롤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중간에 이 마이콤이라는 게 있어요. 걔를 통해서 전달이 돼요, 신호가. 그래서 이런 그 저항은 또 요런 때 유용하게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자, 플로팅 상태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하드웨어 다이렉트로 연결해 버린 거지. 이랬을 때는 예를 들자면 스위치가 이렇게 닫혀 있으면 당연히 이 흘러가니까 전이차가 없죠. 여기다 어떤 5V를 갖다가 뭐 이렇게 흘린다면 쇼트가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중간에 어떤 회로를 통해서 그라운드 되면 얘는 전이차가 없으니까 당연히 얘는 로우 값으로 인식하겠지만, 열려 있을 때 이 회로에 어떤 회로에다가 뭘 준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는 다이렉트 있기 때문에 여 중간에 오면서 내부에 저항이 있을 거라고요. 그럼 저항의 전압 강화로 인해서 떨어지면서 이게 이쪽으로 5V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이게 5V도 아니고 4V도 아닌다면 정확하게 어떤 회로에서 5V가 나는 하이 신호다, 온 신호다고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인식을 못 하는 거죠. 인식을. 그 상태를 우리가 플로팅 상태라고 그런다, 회로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회로 구성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풀다운 저항, 풀업 저항이 있다는데 이렇게 풀다운, 풀업 저항을 다른 거죠. 이렇게 여기다가 VCC 단에다가 저항을 달고 밑에다가 이 스위치를 달아서 눌렀을 때 그냥 얘는 바로 이 그라운드와 연결되니까 0V로 인식하지만 이게 스위치가 열려 있을 때는 이 A쪽에 5V 신호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이 저항이 없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5V도 아니고 4.5V도 아니고 뭐 이렇게 전압 강화가 일어나면서 회로가 정확히 인식을 못한다. 그 플로팅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VCC와 VCC 단의 밑에다가 저항을 달아서 이 회로가 열렸을 때
이렇게 회로가 열렸을 때 인식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회로가 열렸을 때 이 저항을 통해서 정확하게 5V를 갖다가 우리가 인식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풀업 저항이다. 회로가 열렸을 때가 문제죠. 닫혔을 때는 그냥 0V니까 로우 값을 인식하지만 5V 값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 저항 하나를 붙여서 우리가 이렇게 공급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뭐 스위치가 닫혔을 때는 당연히 뭐 그라운드로 전류가 흐르니까 얘는 당연히 로우 값이 되겠죠. 열려있을 때가 문제니까 이런 식으로는 구성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이제 풀업 저항의 의미입니다. 네. 그럼 풀다운 저항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이념은 같은데 내용은 이 저항을 이 그라운드단에다 이렇게 연결해 준 게 풀다운 저항입니다. 풀다운 저항. 그래서 내용은 반대가 되겠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회로를 구성할 때는 이 디지털 회로에서는, 특히 디지털 회로에서는 아날로그 회로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디지털에서는 정확한 값을 주지 않으면은 오동작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앞전 강의도 말씀드렸죠. 어떤 디지털 칩에는 VCC와 그라운드에 엄청난 많은 그 콘덴서들이 칩 콘덴서 연결돼 있다. 그래서 노이즈도 허용을 안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얘네들이 디지털 회로에서는 인식이 안 하기 때문에 0 아니면 1이에요. 뭐 아날로그처럼 두리뭉실하게 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회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죠. 기본적인 내용은 요 PPT에 있는 요 한번 글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지금 초기 지금 뭐 소자 공부하는데 저는 회로까지 머리 아파 죽겠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한 번은 이 터치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이론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 조금 지금 여기다 다른 팁을 좀 주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해서 좀 좋게 생각해서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항 불량 교체 시 팁.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수리맨들이 수리하면 너무 그 뒤에 마무리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특히 이제 어떤 불량이 난 부품을 우리가 제거할 때 고생을 많이 하시는 우리 초보 수리맨들이 많아요, 볼 때. 왜냐면 어떤 그 제품들이 3년 이상 되면은 뭐 소자들의 용량 감퇴도 되지만 이 납들이 굉장히 그 성분들이 많이 증발이 되고 또 녹았다 식었다 하면서 이 납들이 굉장히 그 뭐랄까 좀 부스럭부스럭 한다 그러나요? 그래서 납 인두로다가 가하면 납이 잘 녹지를 않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막 강제로 막 인두기를 강제로 좀 힘있게 눌러서 이 패턴이 손상이 되게 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뭐 이 회로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납이 잘 녹지 않을 때 팁은 우리 그 1강에서 부자재 쪽 또 플락스, 액상 플락스나 젤 플락스 얘기를 했는데 이 플락스는 납을 좀 잘 이렇게 모아주는 역할 또 잘 붙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뛸 때 디솔더링이라는 큰 납을 제거하는 작업인데 요 플락스를 요 납땜하는 즉 내가 제거하고자 하는 디솔더링 하는 부분에 이렇게 좀 이 붓으로 좀 칠해서 도포를 좀 한 다음에 충분히 인두가 좀 다른 상황에서 녹이면은 납이 잘 녹습니다. 납이. 그래서 좀 오래된 기판이다. 그러면 또 더 우리가 인두로다가 디솔더링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대부분의 그 제품들은 납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유연납하고 무연납이 있는데 유연납은 납성분이 있는 거고 무연납은 납성분이 없는 주석 성분으로 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융점이 30도 내지 40도가 높단 말이에요. 녹는 점이. 그러니까 우리가 뛸 때는 인두기의 온도 프로파일도 설정을 할 때 조금 한 30도 내지 40도 높게 해야 된다. 유연납 같은 건 좀 잘 녹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온도 자기만의 어떤 그 온도를 설정해서 내가 작업할 때 납이 잘 떨어지는 온도. 너무 높이면은 소자들이 열에 약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소자들이 손상이 되죠. 그래서 플락스를 발라서 좀 너무 조금 바르지 말고 적당량을 도포해서 인두를 대면 잘 녹습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한번 눈으로 보는 것보다 한번 실질적으로 해봐야 피부에 와닿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연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 납땜하고 납땜을 띄는 작업들은 이 금방금방 숙달되는 게 아니고요. 많이 작업을 해보고 뭐 많이 실패도 해봐야 그것이 이제 자기만의 노하우로다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항상 말씀드립니다. 제가 강의 때마다 우리 수리맨들이 수리하고 나서 꼭 뒷마무리가 안 돼요. 지금 뭐 일부 컴퓨터 가게 사장들이 만든 거 수리가 들어오면 여러분 막 가관이에요. 뭐 이게 갖다 커피를 쏟은 건지 무슨 뭐 납을 갖다가 큰 납을 잘못해서 뭉쳐서 이렇게 납을 땜한 건지 정말 딱 봤을 때 아 이게 좀 초보자가 있구나. 예, 따름이라도 문제가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한테 수리 몇 개는 고정 거래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이 들어온 수리를 하나라도 만졌을 때 내가 봤을 때는 난 수리를 안 한다. 당신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당신들이 부품을 떴을 때 전격 규격을 넣었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또 그렇게 얼마나 열을 가해서 했는지 모르니까 딴 데 손상될 수도 있다. 그럼 수리 공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그 가격 받고 해줄 수 없지만 일단은 만진 거에 대해서는 내가 수리를 안 하겠다 하고 제가 아예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안 만지고 오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콘덴서 터졌네 간단하게 콘덴서에 갈고 물론 콘덴서 갈아도 되는데 다 가는 게 아니라 꼭 터진 것만 갈았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재콜이 나오기를 마련이죠. 왜냐면 그 터진 콘덴서를 옆에 콘덴서가 대신해서 일을 해줬기 때문에 걔도 엄청나게 힘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그 근처의 콘덴서는 같은 용량의 콘덴서 같은 회로 연결된 콘덴서는 다 갈아주는 것이 우리 수리맨으로서 임무인데 그런 분들 간단하게 갈아서 오는데 콘덴서만 갈아서 안 되던데요. 그렇죠. 안 될 수도 있죠. 왜냐면 다른 데 소손이 됐을 수가 있으니까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 잘 못하다 보니까 뒷마무리도 엉망이고 뭐 그래서 우리가 수리를 할 때는 부품을 달고 나서 항상 그 뒤에 있는 플러스 성분을 TC라고 그랬죠. TC TC 제가 부자재 설명할 때 얘기를 해드렸죠. TC를 정량 토출기에서 PCB선을 묻혀서 요 부분들을 좀 깨끗이 해서 상품선도 올려주고 끝마무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항상 유정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습관화가 들이지 않으면 이 나쁜 습관이 몸에 되면 안 하게 돼 있어요. 게을러지고. 근데 항상 하면 한 1분도 안 걸리잖아요. 투자해서 해주면 나도 좋고 또 수리를 맡겨간 고객분들도 뭐 그 사람 열어보겠어요? 만약 열어본다면 그죠?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 사람이 열어보든 안 열어보든 간에 우리 수리맨들은 이런 뒷마무리를 좀 깔끔하게 해주는 게 좋다. 대부분들이 보면요. 내가 수리 지금 하시는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마무리 작업들 진짜 안 하시더라고. 보면 그냥 아유 그냥 빨리빨리 해 그냥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자, 또 수리하면은 좀 끝마무리들을 좀 잘 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까지 지금 저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소자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다시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